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 노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서 주중 밤에는 책을 거의 못 읽었거든요. 원래 돋보기 안경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 노안 때문에 난시까지 심해져서 이 다초점 렌즈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마음은 늘 그대로인데 이 신체는 하나씩 자연스럽게 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달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이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좀 만족스러운 독서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4월에 좀 어떤 책을 꼬리 물고 읽었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 랜드입니다. 이 책은 4월 저의 꼬꼬무 독서를 시작하게 한 책인데요. 21년 7월에 한번 읽었다가 3월에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 매거진을 들으면서 재독하게 됐어요. 노마드 랜드는 제시카 브루더가 2014년 매거진에 은퇴의 종말을 기고한 후에 좀 길게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3년간 노마드들을 따라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한 덕분에 생생하게 미국을 유랑하는 노마드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고 해요. 2017년에 책이 출간되고 클로이 자오 감독이 2020년 영화 노매드랜드로 각색해서 2021년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쓰게 되면서 좀 유명세를 탄 책이기도 합니다. 노매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마드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이 책은 노마드랜드로 영화는 노매드랜드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저도 좀 노매드보다는 노마드가 입에 더 잘 붙더라고요. 노마드랜드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 직장과 집을 잃은 미국인들이 벤이나 RV 차량에서 살면서 이 저임금 임시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이 유랑자의 삶을 다룬 논픽션이에요. 미국은 땅이 진짜 크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는데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래서 이 집을 잃은 사람들이 노마드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인 약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00만 명이 또 집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자리와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나름 미국 중산층을 이루던 사람들이 노마드로서의 삶을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노마드랜드라는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집의 개념에서 벗어나 좀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노마드들의 궁핍함이나 비참함보다는 뭐 우리 삶이 이대로 괜찮은지, 고정된 곳에서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었는지, 좀 자본주의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린 이 고정된 주택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삶에 대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어요. 노마드들은 이 홈리스가 아닌 하우스리스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대안적인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돕고 연대하면서 새로운 부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수렵 채집으로 시작했는데 이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잖아요. 정해진 거주지 없이 좀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본성은 좀 수렵 채집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노마드들은 이 대안적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노령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절성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떠들거든요. 여름에는 캠핑장 관리원으로 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뭐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노마드들을 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일을 하면서 우정을 쌓으라는 말로 구인 광고를 해요. 뭐 되게 노마드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60대, 70대 분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근고 격계 질환을 많이 앓으실 나이잖아요.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근고 격계 질환을 앓는 건 기본이고 이 실내 온도가 37도가 넘는데 도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창고 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차라리 문 앞에다가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일을 시켜요. 이 책이 진짜 좋았던 건 이
개인적 서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 뭐 노마드들을 피해자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연대, 희망, 꿈, 뭐 서로를 한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 등이었고요. 이 책은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야, 이거는 정상적인 것도 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은퇴 이후에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건 역시 뭐 환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환상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주입이 됐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또 미국은 땅이 크니까 차로 이동하면서 살 수 있는데 뭐 이마저도 차에서 자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잖아요. 주거 빈공 가구를 뭐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한 글자씩 따온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으로 이혜미 기자님의 착취 도시 서울 요거 추천드리는데 우리나라 주거 빈곤자들은 미국의 노마드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권 다 많은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1, 2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18년도 이렇게 6월에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노마드랜드를 읽으면서 좀 재독하게 됐어요. 노마드랜드에서 이 노마드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자신들을 뭐 여행자, 노마드, 집시라고 부르는데 외부 관찰자들은 뭐 대침체, 오키, 현대 가수원 불황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오키나 가수원 불황자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이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농민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는 이 66번 국도를 타고 3,600km 떨어져 있는데 쉬지 않고 달려도 3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대공황 시기에 은행의 땅을 빼앗기고 이 일자리를 찾아 캘리포니아를 향해 떠돌던 사람들만 한 30만 명 된다고 해요. 이 분노의 포도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은행에게 땅을 빼앗기고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이 조드 일가의 삶을 다룬 소설인데 조드 일가의 이야기와 뭐이 시대 풍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 저자의 얘기가 교차되면서 전개되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좀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소설이라 이 우파들의 비난도 되게 많이 받고 오클라호마에서는 아예 뭐 금소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 때문에 FBI의 감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조델가가 트럭으로 개조한 중고차를 타고 66번 국도를 통과해 캘리포니아로 가는 여정이 이 1권에 담겨 있고요.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만 일할 사람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은 낮아지고 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조드 일가도 함께 착취당하는 이야기가 2권에 나와 있어요. 18년도에 읽을 때는 저는 이 교차되는 이야기 중에서 이 조드 일가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또 흥미있어서 집중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존 스타인백이 이 시대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들을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는 원래 멕시코의 땅이었는데 멕시코 전쟁으로 1948년에 미국 땅이 됐고 또 이 무렵 금이 발견되면서 이주민들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골드러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때 금을 찾아 서부로 미국인들이 이주한 이 시기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를 1차 이동 시기라고 본다면 대모강 시대에 이 과일 재배나 목화 재배 일자리를 찾아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 서부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이 시대를 2차 이동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거대 농장을 차지한 농장주들도 알고 보면 이 캘리포니아 본토 토박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들 역시 부모 세대 역시 멕시코 땅을 빼앗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서 이 거대한 부를 이뤘지만 일자리를 찾아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주한 농민들을 여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막 더러운 오키라고 부르면서 혐오하고 배제해요. 같은 미국인이지만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을 거라는 프레임으로
이 이주민들이 뭐 천막촌을 형성하면 가서 바로 불태워 버립니다. 이 국영 천막촌에서는 이 평화가 유지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천막촌을 폐쇄할 궁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농촌 말살 정책으로 이 농민들이 서울로 이주해서 판자촌을 형성했잖아요. 그때 재개발 열풍 때문에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제 성남시로 쫓아내고 판자촌에 다 불을 지르고, 그때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좀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편이 아니면 혐오를 조장하는데, 이런 게 너무 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또 농장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정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 농장에서 일하는 걸 낙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묘사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이 광고 전단을 본 사람들은 이 꿈에 부풀어서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조들과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중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조들 일가는 일자리가 없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겠다는 거예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 하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도착을 하는데,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에게 비싼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 광고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고, 또 필요한 인력보다 좀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임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금을 적게 주고 좀 많이 부려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과일값이 너무 저렴해지니까 이 농장들은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또 통조림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과일이 뭐 땅에서 썩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굶주리는 이주민들이 주워 먹지 못하도록 총을 든 경비원이 뭐 농장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끔찍하죠. 뭐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심, 욕망 같은 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자본주의는 원래 좀 어쩔 수 없이 좀 착취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우리에게 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이 분노의 포도는 좀 보여줍니다. 서로 적이 되어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전부 모여서 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를 것인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이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선언 이후로 좀 가장 최고의 선전물을 담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이 책이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두 개 다 수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질긴 생명력, 타인에 대한 연민, 희생, 인류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공동체를 만드는 등 이 희망을 찾아 나가는 모습 때문일 것 같아요. 가족이 헤어지는 뭐 상황이 되거나 뭐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이별을 맞았을 때, 아니면 굉장히 뭐 홍수 같은 큰 비가 내렸을 때,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딸 로저산의 선택처럼 좀 강인하고 용기 있는 여성의 모습이 인간의 뭐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이 굶주림과 고난, 폭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이 어머니는 가족들이 먹을 식사를 늘 걱정하고 늘 준비를 해요. 이 여성에 대한 뭐 생명에 대한 끈질김,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바라는 어머니, 모성의 역할이 너무 좀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회의 안전망 없이 자본주의 이 착취적인 구조에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이 거대 자본의 끔찍한 면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정말 많은 책이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읽은 책이었어요. 읽어보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 못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얼 프레스의 더티 위크입니다. 노마드랜드에서 이 노마드들은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데,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미국 구석구석에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뭐 이렇게 물량이 쇄도할 때 이때를 대비해서 노동자를 많이 뽑아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임시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연히 노마드들을 임시로 고용했다가 이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컴퍼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로고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고 노마드들로 이루어진 아예 이 임시직 일자리 팀들을 꾸렸다고 합니다. 노마드들은 이 계절성 일자리에 임시로 고용하기 편하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교대 근무 시간이나 뭐 일이 끝나고 나서 서로 어울릴 마음의 여유나 육체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요. 또 수당이나 뭐 보장 제도를 뭐 잘해달라, 좋게 바꿔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리기 도 편하고 여기에 나이가 많은 생활보조금 예수급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25%에서 40%까지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을 보지만 노마드들은 이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을 하면서 이 몸은 망가지고 임금은 최저로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걸 이제 회사 측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은 누구의 몫인지에 대한 좀 책을 읽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이 더티 워크인데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선을 그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이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생기면서 좀 읽는 내내 부끄러움까지 느껴졌던 책입니다. 이 노마드랜드와 더티워크의 공통점은 리베카 솔릿이 추천사를 썼다는 건데요. 이 미국에는 논픽션을 잘 쓰는 작가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네,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버티워크는 우리 사회를 문명 사회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노동 중에서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이 뭐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교도관, 드론 조종사, 도살장 노동자, 시추선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 파헤치는 르포르타주예요. 더티워크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불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감, 존엄성 상실 등 이 도덕적 외상을 입는다는 게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은폐하고 그 비난의 초점을 더티워크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맞춰진다라는 이런 공통점도 있어요. 저는 좀 제일 읽기가 힘들었던 게 도서 일장 노동자에 대한 장이었는데 이 육류 가공 공장 노동자들은 거의가 이 멕시코 이주민이라고 해요. 미등록 이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20%나 적은 임금을 받고 미국인들의 육류 소비량에 맞추기 위해서 뭐 화장실도 가지 못해서 선체로 소변을 보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결한 노동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뭐 이들에게 거리를 두고 멸시를 하잖아요. 이 공장들은 보통은 이제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나 시골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미국인들의 육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으로 환경론자들은 도살장 노동자를 혐오하고 비난하지만 결국 이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이 미국인들의 식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들을 먹어 치우지만 이 고기가 생산되는 현장에는 갈 필요 없이 마트에서 파는 좀 깨끗한 포장재에 들어있는 고기를 그냥 구입하기만 하면서 이 잔인한 시스템은 또 은폐되고 또 비난의 화살은 너무 쉽게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보지 않고 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결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비난하지만 근데 또 이게 이분들을 또 피해자로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드론 조종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전쟁 중인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드론을 향해 목표물을 잡고 뭐 전쟁 지역에 있는 군인들에게 어디 지역에 적군이 있으니 뭐 폭격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드론 화면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로 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전쟁을 하고 드론 전투 오류를 알면서도 이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미국 국가의 잘못은 은폐되고 전쟁 반대론자의 비난은 드론 조종사들한테만 항해해요. 그 아침 출근길에 이 드론 조종사들에게 이게 피켓 실현하는 주민들,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선택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도덕적 외상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과연 피해자로만 규정할 수 있나? 뭐 가해자로서의 잘못은 없나? 이런 데서 오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읽기가 정말 힘든 책이었고요.
어쩌면 저 역시 좀 거대한 육류 가공 시스템의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채식지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마트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고기를 사서 요리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먹이고, 뭐 뽕이봉구도 다이어트하면서 지금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좀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졌고요. 전쟁 역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 우리는 굉장히 무심한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드론 전투를 통해서 희생되는 민간에게는 뭐 가해자가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되게 부끄러웠던 책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나 무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모른 척 넘어가고 싶어지잖아요. 이열 프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고, 한 사람은 무력할 수 있지만 이 집단은 무력하지 않다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더티워크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이 선량한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에 기초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책이기도 했고, 이달에 제일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진짜 좋은 논픽션을 읽은 느낌입니다. 논픽션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느낀 책이었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디디 작가님의 커먼즈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 역시 노마드랜드 때문에 읽게 된 책인데요. 이 미국의 노마드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 커츠사이트 사막에서 머문다고 해요. 이 커츠사이트는 겨울에 좀 날씨가 온화하고 쾌적해서 겨울철 노마드들의 뭐 집결 장소가 되는데, 이 노마들들은 국유지에서 서로 공존하고 연대하면서 겨울을 보내요.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뭐 커먼즈는 무엇이고, 커먼즈 운동을 둘러싼 담론들, 뭐 한국 내 커먼즈 운동의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한디디 작가님은 이 커먼즈는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통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활동하고, 또 무언가를 나누는, 즉 함께 썼고 나누는 활동, 커머닝을 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라고 해요. 각자 능력과 공동체를 위한 뭐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나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도생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게 또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그걸 깨닫는 게 커먼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좀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농업혁명 이후에 이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은 불행해졌다고 하는데, 커먼즈의 시작은 사적 소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원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자본주의 이후에 공동체가 이 가족으로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성 역할이 나뉘어졌어요.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돌봄이나 살림 등 그림자 노동을 전담하게 되면서 남성 대 여성, 뭐 인간 대 자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길들여졌습니다. 커먼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자본주의는 자연스럽다는 이 근본적인 삶의 양식부터 변화시켜야 하고, 이 자본주의로 인한 이분법, 뭐 위계, 이런 모든 것을 타파해야 가능하다고 해요. 인상적이었던 건, 보통 이런 커먼즈를 구성한다고 하면 뭐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디대 작가님은 뭐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 무수히 많은 타인들과 연결되는 삶이어야만 한다고 하거든요. 분노의 포도에도 이 조들가가 한동안 생활했던 구경 천막촌이 있는데,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보안관보가 이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경찰 조직을 만들고 뭐 생활 규칙을 정하고 서로 돌보고 도우면서 지내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형식이지 않나 싶고, 저에게도 이 커먼즈라는 게 좀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좀 이상적인 얘기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아직 뭐 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라면 이런 그런 공동체에 합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반려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 형태의 삶인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뤄내기는 저는 너무 힘들지 않나 싶었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책이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들이랑 아들의 여친한테도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데, 자본주의는 허상이고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좀 어떤 상태인지, 뭐 이미 성공적으로 꾸려지고 있는 커먼즈가 국내에 있다는 소개도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었던 책인 것 같아요. 좀 많은 연령대 분들 읽어보셔도 좋지만 청년 세대 분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이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6년 12월에 이제 읽은 책인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이 월간이 출간됐더라고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은 제가 꾸준히 모으고 있는 책이라 이번에 월든을 구매해서 제독하게 됐어요. 이 착취적인 자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커먼즈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먼즈 구성원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 대안은 뭘까? 이 아이들을 키우고 난 후에 좀 최대한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좀 자급자족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급자족의 삶에 따른 최고의 책인 이 월든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도 유명한데 미국의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서 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비정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색가였어요. 월드는 소로가 1845년에 2년 2개월 동안 매사추세츠 콘코드 근처에 있는 이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이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았던 경험을 기록한 에세이인데요. 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소박하게 살아요. 육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걸로만 채우고 이 정신은 넓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색을 많이 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합니다. 이 너무 이상적인 삶이죠. 16년도에 한번 읽었으니까 벌써 8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때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었어요. 이게 '혼자서 마을과 너무 떨어진 곳에 살면 좀 외롭지 않을까? 고독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식사만으로 다른 욕구 없이 삶이 가능할까? 이 자급자족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 8년 동안 제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번에 월든을 재독하면서 모든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급자족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막 행동 강령 같은 말들을 메모하면서 읽었는데 진실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망상에 빠지지 말아라. 사소한 두려움과 쾌락은 한과 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간소화하고 간소화하자. 모든 장소와 시간과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신성하다. 집안일은 즐거운 소일거리여야 한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다. 고독감에 짓눌린 적도 없다. 에세이가 아니라 자기 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했고 이 책은 좀 너무 막 깊게 들어가서 읽지 말고 그냥 이 서로의 문장을 읽으면서 '어 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 월든 호숫가 근처의 자연을 묘사하는 문장은 너무 아름답고요. 이 이상적인 인간 삶에 대한 이 서로의 생각은 너무 반짝입니다. 뭐 책에 이런 문장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가 우주에서는 한 점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측량 도구로는 저기 떠 있는 별의 너비를 측정할 수도 없는데 저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서로는 이때 이미 이런 우주적 시각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고독하지 않았고 또 충만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 채식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이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이 본능이라고도 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게 이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또 최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도 해요. 이 1840년대에 서로가 살았던 삶이 좀 2014년 지금을 살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가장 이상적인 삶이어서 이 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책이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내 정신이 자유롭게 이 책 속에서 부유하는 느낌이 드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 느끼면서 읽어 보시면 이 최고의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읽어 보셨겠지만 아직 읽어 보지 못한 구독자분들 계시면 또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책은 한 달 동안 좀 천천히 읽은 책이에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칼 세이건 서거 10주기 기념판이고요. 17년 10월에 한번 완독한 책인데 이번에 또 재독하게 됐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감성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시작에서 이 아내인 앤 드류안에게 전하는 말에 좀 저는 이 책의 주제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의 각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겐 하나의 기쁨이었다. 우주는 좀 대부분 텅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 그 넓은 우주에 뭐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이 하나의 은하 안에 또 1,000여 개의 별이 있는데 또 이 하나의 별은 또 수많은 행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유일하게 생명이 사는 행성이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인 거예요. 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라는 이 아주 작은 행성에 뭐 아주 찰나의 삶을 우리는 살다가지만 또 이게 너무 경이롭고 위대하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함께 늙어가고 뭐 함께 죽어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저는 너무 경이롭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뭐 '신랑한테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찰나의 삶을 살더라도 좀 충만하게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된 책입니다. 이번에 재독을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한 이 무한 합성에 대한 이런 신비로움이나 이런 것도 경이로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우주 탐사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우리는 늘 좀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계속해서 탐사하고 있어요. 이 달은 한 번 이미 다녀왔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이 없어서 이 다시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뭐 이제는 달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뭐 나사도 소련보다 미국이 먼저 이제 달에 갔다 왔으니까 굳이 뭐 또다시 갈 필요가 없어서 뭐 예산 배정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화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화성은 지구 표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뭐 기온이 변한다거나 뭐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점 등이 뭐 지구와 좀 가장 비슷한 닮은 행성이라고 해요. 개인 기업들이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이 함성 탐사를 계획하고 또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화성에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주 행성을 개인 기업이 독점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좀 우주를 함부로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열광을 해요. 진짜 화성을 일론 머스크가 독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냥 우스개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구화 시킨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럴 자격이 과연 있나. 우리는 또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늘 궁금해하고 이 생명체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이 전파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외계의 생명체를 찾고 이 행성 탐사를 성공하기 전에 좀 '지구에 사는 다양한 종과 이 종평등을 이루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뭐 지구를 함부로 쓰다 버리고 화성으로 이주해야 하는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지구를 지금이라도 또 소중하게 잘 지켜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금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칼 세이거는 이 금성은 태양과 좀 가깝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데요. 질량이나 크기, 밀도 면에서는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성 역시 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옥의 행성이 된 거라면 화성도 지금 빙하기를 맞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구 역시 온실효과로 이 지구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이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지구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이 인간이 지적 활동이라는 이유로도 지구를 더 빨리 폐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좀 연약한 세계이고 좀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도 이 칼 세이건이 책에서 말씀하세요. 그 어떤 환경 관련 책보다 좀 지구 환경을 소중히 잘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기도 했고 이 우주적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너무 거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책이 또 우주에 관한 책이거든요. 저 좀 많은 분들 읽어 보신 책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뭐 재독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에 읽은 책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제독한 책들이 많아요. 이 제독을 하면 좋은 게 처음 책을 읽었을 때랑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다른 내용들이 또 뭔가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또 내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고 이 성장했다는 거니까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는 뭐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좀 읽어보신 책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제독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성장했음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공정과 판타지의 편향독서였습니다. 가족의 달 5월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